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드론까지 규제로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궁여지책을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까지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의 현상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요즘은 자동차 담보 대출까지 사람들이 몰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2분기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1,318만 건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850여만 건이던 조회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차라는 담보가 있어 신용이 낮거나 대출이 많아도 접근 가능해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불립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0% 미만에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19%대까지 다양한데요. 이런저런 대출을 받다가 돈줄이 막히면 이용하다 보니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네, 이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요즘에 정말 대출받기 어려워진 상황이죠. 네, 돈줄이 막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6.27 대책 이후 카드론마저 신용대출로 분류되고 보험사 약관대출도 총량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 창구가 틀어막혔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서민 급전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에 금융당국은 뒤늦게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대 신용대출이나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 상품 등은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속 자금 마련길이 좁아진 상황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바 있어 막히기 전에 대출을 더 받으려는 급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비교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피해서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26층 아파트가 7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걸로 미뤄보면 전액 현금 거래가 추정됩니다. 지난 1월 833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량은 지난달 1,200건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우리 정부의 대출 규제망에서 벗어난 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국민과 비교한 역차별 논란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국회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8개 중 절반인 4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부과와 허가제 등의 내용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엄격히 차단해야 맞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달부터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투기성 거래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번 규제 등장은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상승세를 잡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라는 말이 유명합니다만 일단은 강남권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강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가 꺾였던데 이게 얼마 만에 하락습니까? 네, 이번 주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8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8.8로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주엔 111.2까지 치솟았는데 한풀 꺾인 겁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을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매수 수요가 매도 수요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규제를 계기로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에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도 103.7로 10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자, 이렇게 꺾인 심리가 실제 가격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할 텐데 추가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강도 규제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가 뒤따를 수 있는데요. 마포구와 성동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또 규제 지역의 LTV를 더 강화하고 DSR 적용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본격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편 주택 공급 방식으로는 이미 계획된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기존 부지를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규제를 맛보기라고까지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을 누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역으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이에 부응하듯이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향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예고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가치를 증진하는 이른바 밸류업을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대신에 자본시장을 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정리해보죠. 네, 앞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대해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투자시장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와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로 불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주식시장 분위기와 또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는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만 일주일 전체로 보면 다소 정체된 형태였죠. 오늘 흐름 보면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해서 3,100선 아래로 이제는 3,000선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전부터 크게 빠지고 오후 들어서 하락폭 더 키우면서 2% 넘게 떨어진 800선과 거리가 더 멀어진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큽니다.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 전체를 봤을 때 매수세가 컸던 기관도 오늘은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증시를 매수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분위기에 상승장을 주도했던 증권주가 특히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9%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연일 하락 중인 조선주 오늘 역시 약세 보이면서 하나오션 5%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의 흐름은 어떨지도 지켜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의 예상 구간을 2,950선에서 3,180선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주의 고점이 3,130대, 바로 어제 종가가 3,11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적 제한된 형태인데요. 관련해서 대신증권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며 다음 주 상호 관세 움직임에 따라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재료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개정안의 통과로 종료가 됐고 2차 추경도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기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주사나 인공지능, 유통과 같은 정책 관련주가 추가 상승할 거라는 관측과 또 차익 실현 구간인 만큼 반대로 자동차나 2차 전지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다소 복잡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관세 협상 움직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전망 살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야 간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본회의 역시 개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여당 주도로 오늘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이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당초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개의가 1시간 이상 늦어지면서 아직 본회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오늘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 등을 놓고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31조 원대의 추경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수도권과 인구 소멸 지역에 3만 원씩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달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10에서 4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데요. 이 중 선별이 필요 없는 15만 원은 먼저 이달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 소비 쿠폰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인데요. 재난지원금 때처럼 일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의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최대 15%로 상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위축됐던 소비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 성장세도 나아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춘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커지겠습니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추경의 효과와 금리의 향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리기만 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올린 데 이어 바클레이스와 UBS도 1.0%에서 각각 1.1%, 1.2%로 전망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는 0.8%에서 0.9%로 상승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 불씨를 살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 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0%대 성장을 점친 바 있는데 추경 효과에 따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급하게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가계부채나 집값을 고려해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권이 강세장 바로 코앞까지 왔고 일부 지역으로 결국은 번졌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억 대출 규제에 대해서 초고가는 못 사지만 그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그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이달 기준금리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번호 이동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사고 조사 브리핑이 막 끝났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SKT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금 전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중에 SKT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과기부는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서 법률적 자문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5개 법률 자문 기관 중 4곳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는 이번 침해 사고는 SKT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유권 해석은 권고일 뿐 강제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위약금 면제에 반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회사가 다른 선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해킹 사태 때문에 유출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이 끝났습니까? 네,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식별번호, IMSI 같은 모두 25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하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계정정보 관리 부실과 과거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미흡, 또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3가지 문제점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은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먼저 흑자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01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25개월째 흑자로 전월보다 2배 가까이 흑자 폭이 확대된 건데요. 5월 기준으로는 202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입니다. 미국 관세 우려에도 반도체 수출 회복과 에너지 수익 감소가 맞물리면서 상품 수지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5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억 5천만 달러 큽니다. 네,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흑자가 2년 넘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핵심 지표인 수출은 오히려 줄었다면서요? 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의 호조에도 석유 제품과 철강, 자동차 등 BIT 품목의 감소로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건데요. 한은은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출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빠르게 줄어든 반면 동남아와 유럽연합에서는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며 전체 수입도 7.2% 감소했습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7억 1천만 달러 증가했는데요. 증권 투자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 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 9천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122억 7천만 달러 불어났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